안녕하세요. 강승입니다. 자, 수능 특강 윤리 심화 보충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성리학과 양명학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분들 우리가 보게 될 수능 20문제 중에서 당연히 동양사상의 성리학과 양명학을 필수 예상 문제로 대비하고 계시죠? 자, 선생님이 친구들하고 교실에서 수업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대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해봤는데요. 뭐니 해도 실전 수능 문제를 풀어보면서 선지 하나하나 체크해 보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본 강의에서 접어두었던 그 필수 자료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성리학과 양명학의 이론을 정리해 볼 거고요. 그것이 맞춰지고 나면 지금까지 기출문제 5개를 추려서 한번 얘기해 볼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선생님이 지금까지 동양사상 얘기하면서 이런 문제가 출제 가능할 것 같다라는 그 새로운 형태 문제를 아이디어만 말씀드리고 그 결과물로는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그걸 한번 다듬어서 검증받아서 새 문제를 가져왔거든요. 그것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1등급으로 가겠다라는 다짐으로 선생님과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시게 될 성리학, 그리고 양명학. 이 이론이 중요한 이유는 20문제 중에 필수 예상 문제이니까 또 있겠지만, 이 성리학과 양명학이라고 하는 것이 유학이라는 공통된 테두리 안에서 어떠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 두 가지 간에는 어떠한 점에서 차이점을 보이느냐를 파악하시는 것. 그렇게 해야만 이 성리학이 한국의 유학, 한국의 성리학으로 이어졌을 때 이황과 이의의 문제가 역시나 또 필수 예상 문제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황, 이의 문제에서는 분명히 성리학의 기본 이론과 이황과 이의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보여주는 지문이나 선지를 만들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 간의 공통점이 바로 이 성리학 이론이라는 것 때문에 이것이 베이스가 된다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 확실히 다놓지 않으면 이때 가서 문제를 퍼펙트하게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 가지치기를 해보면 신경향, 좀 새롭게 보이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성리학 주자가 얘기하는 심성론과 대비돼서 한국의 정약용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그의 심성론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펼치느냐도 중요한 주제로 하나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이번 5강에서 이 부분의 베이스를 확실히 다져놓은 후에 6강으로 가서 이 연결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강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성리학과 양명학의 공통점과 차이점이라는 그 틀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선생님과 한번 이론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자의 이기론과 심성론이 나와 있는 우리 교재 지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자, 지문 한번 보실까요? 33쪽을 보시면 주자의 이기론과 심성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 성리학이라는 것 자체가요, 지금까지의 유학 이론을 집대성해서 이기론이라는 우주론으로 만들고 그것을 인간의 심성에 적용시키는 굉장히 그 스케일이 큰 유학의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기론과 심성론이 무엇인지 이 두 지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천지간에는 이도 있고 기도 있다. 이라고 하는 것은 형이 상의 도로서 만물을 낳는 근본이 된다. 기라고 하는 건 형이 하의 기로서, 기로서 만물이 생기는 데 구비되어야 할 조건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과 사물이 생겨날 때 이들은 반드시 이를 풍부받은 후에 성을 갖게 되며 반드시 기를 풍부받은 후에 형을 갖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리학에서의 지문들은요, 어떤 게 문제 지문으로 나올지 어떤 게 선지로 나올지 모를 만큼 다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히 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주자의 이기론이죠. 우주 만물이 이와 기라고 하는 두 가지의 요소로 만들어졌는데, 이는 어떤 성질이고 기는 어떤 성질인지를 말해주고 있고요. 이건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실 테니까 반복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과 사물에도 당연히 적용되겠죠. 천지 만물에 다 적용이 되는데 이들은 반드시 이라는 걸 풍부받아서 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 자체가 이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 즉, 리설이 여기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지문을 여러분들 보실 때 반드시 이를 풍부받은 후에 성을 갖게 된다라고 하시면서 아, 이게 성리학에서의 이론을 얘기하는구나 라는 걸 끄집어낼 수 있다면 문제에도 적용이 굉장히 좋은 지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문 볼게요. 이와 기라는 것은 확실히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실체다. 서로 다르다. 다만 사실상으로 보면 이와 기는 서로 뒤엉켜 있어서 각각 떨어져 따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렇지만 이와 기는 별개의 실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별개라는 뜻이네. 별개. 논리상으로 보면 사물이 있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그 사물의 이는 있다고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얘기를 보면 뭐 예를 들어 강승희라는 사람에게도 그의 성이 있을 것이고 우리 길거리에서 보는 예쁜 강아지에게서도 그의 성을 볼 수 있어요. 모든 사물과 천지간의 사물과 사람들에게서 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성 외에 이와 기라는 것의 관계를 보자 하면 바로 이 얘기죠. 이와 기라고 하는 것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실체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 사실상으로 보면 뒤엉켜서 각각 뒤엉켜 있어서 따로 떨어져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요. 사실상 혹은 이와 기가 현실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들은 이와 기는 서로 떨어지지 않고 둘이 같이 있으면서 사실과 현실에서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를 보게 되면 이와 기라고 하는 것은 별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논리상으로 보면, 즉 논리상 혹은 개념상으로 보게 되면 이와 기는 서로 섞이지 않은 엄연히 다른, 즉 근본이 되는 것과 기라고 하는, 즉 이 지문들을 가볼게요. 근본이 되는 리와 기라고 하는 그 기라고 하는 것이 이와 기가 서로 개념상으로는 엄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기의 관계는 서로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섞이지 않는 두 가지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각각 천지 만물을 만들게 되고 그것을 구비받아서 성을 갖게 되고 기를 풍부받아서 형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주자, 성리학에서의 이기론과 심성론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그 자체로 여러분들 확실히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요거를 그 다음 지문을 통해서 왕양명의 지문과 또 비교해서 한번 분석해 볼게요. 다음 화면 보시면 자, 깨끗이 지우겠습니다. 필수 자료 2번 35쪽 왕양명의 기본 관점. 서해가 물었다. 대학의 머무를 곳을 안 뒤에 일정함이 있다라는 말을 주자라는 사람이 각각의 사물에는 모두 일정한 이치가 있다라고 해석했는데 이는 선생님과 학설과 다른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학에 나오는 경물치지라는 용어를 주자는 사물의 이치가 있다라고 해서 경물치지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성증리의 관점에서 모든 사물에 이치가 있다. 즉 이의 소재처가 사물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선생님께서 누구? 왕양명이겠죠. 각각의 사물에서 지극한 선을 구하는 것은 도리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밖에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지극한 선은 어디? 마음의 본체니 공부는 단지 명덕을 밝혀서 지극히 정밀하고 지극히 한결같은 경지에 이르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 그 근원처는 어디다? 마음이다. 여기에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의 소재처가, 이치의 소재처가 이 사람은 사물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점. 서해가 물었다.
지극한 선을 단지 마음에서만 찾는다면 온 세상일의 이치를 다 구하지 못할까 걱정이 되는데요. 그랬더니 왕양명이 말하기를 마음이고 이치다 라고 하는 심즉리설이 또 여기서 나오네요. 천하에 다시 마음밖에 일이 있고 마음밖에 이치가 있겠니? 따로 없다라는 뜻이죠. 심외무리 심외무물 마음밖에 사물도 이치도 따로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문을 딱 읽어보니까 왕양명의 이론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 이론에 관해서 주자가 어떻게 다른 관점에서 해석했는지에 대한 그 반박을 이루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지문 자체로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해두실 만한 좋은 지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 자료를 통해서 주희의 성리학과 그리고 왕양명의 이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텐데 이 지문을 해석하는 것 자체 그리고 거기에서 이게 누구다라고 하는 뽑아내는 이 자체는 여러분한테 이제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선생님 믿음이 가요.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은 항상 일목요연하게 한번 구조화시켜서 정리해보고 싶은 게 여러분들의 욕심이죠. 그렇게 해서 이론을 한번 탁 정리해보고 싶을 텐데 그럼 선생님과 같이 그 작업을 해보자는 겁니다. 성리학과 양명학의 이론을 선생님과 깔끔하게 정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지문에 나왔던 것이 성리학 이론이고요. 두 번째 지문에 나온 것이 양명학입니다. 자, 선생님이 좀 넓게 쓸 것 같아요. 성리학과 양명학에서 여러분들이 이들은 궁극적으로 수양, 무엇이 되기 위한 수양과 수행을 해라 라고 하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론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이 궁극적으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이 목적은 바로 성인이 되는 것. 이것은 두 학파 간의 공통점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보는, 두 가지 학파가 보는 학문의 목적은 같지만, 꼬린점은 같지만, 그 방법론이 아마 다를 겁니다. 그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 자, 성리학에서는요, 우선, 내면적 도덕성의 확충, 그 전에 유지. 이걸 우선 기본으로 할 겁니다. 왜요? 성리학은 그 기본적인 관점에 맹자의 성선설을 따르고 있죠. 그래서 인간은 그 내면에, 이면에 그 선한 본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유지하고 확충시켜라 라고 하는 것은 기본으로 깔고 가지만 그 뒤에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외부 사물에 대한 이론적인 탐구를 중시하는 것이 바로 성리학에서의 중요한 관점입니다. 사물에 대한 이론적인 탐구. 자, 반면에 양명학에서는 외부 사물에 대한 이론적인 탐구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인지 조금 이따가 더 강조를 드릴 텐데요. 여기에서는 인간의 순수한 본래성, 그것을 유지하는 것을 훨씬 더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학문의 방법이 나오게 되는지 정리를 해보자면 바로 그 키워드 어디에 있느냐? 경물치지를 해석하는 방법이 바로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 경물치지에 대해서 두 학파가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느냐가 바로 지금까지 만들어진 성리학과 양명학 문제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 경물치지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이 여기 가서 써도 될까요? 자, 여기서 쓸게요. 경물치지에 대해서 대학에 경물치지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그거를 성리학에서 해석하기로는 성리학과 양명학의 해석을 보면은요. 성리학에서는 격이라는 의미를 이르를 격자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가게 될 거고요. 이르러. 반면에 양명학에서의 격자는 바르게 하다. 즉 정자의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물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는고 하니 물이라고 했을 때는 이치를 지닌 일이라는 의미에서 물을 해석하게 되고요. 양명학에서는 뜻이 있는 곳의 일 라는 의미로 물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럼 성리학에서의 치지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느냐? 그 식 있죠? 그 식을 추극, 여기서의 추극은 끝까지 밀고 나간다는 뜻이에요. 극한으로 밀고 나간다. 그래서 나의 앓을 끝까지 밀고 나가보는 것이 바로 치지, 인식론적인 앓을 중시하고 있고요. 반면에 양명학에서는 그 인식론적인 앓이 아니라 이들은 다스리는 거, 나의 양지를 다스리고 그것을 궁극화시키는 것이 바로 치지의 해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이 성리학과 양명학에서 말하고자 하는 경물치지를 해석하는 서로 다른 방법을 여러분들이 딱 보아하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치, 이의 소재처가 어디냐?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리학에서는 이치를 가진 곳, 이치가 있는 곳이 바로 사물이 돼요. 그쵸? 하지만 양명학에서는 이치의 소재처가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사물, 여기서는 마음. 이걸 앞에 지문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혼합을 시켜서 경물치지에 대한 성리학과 양명학의 다른 해석을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요거를 완벽히 이해하고 여기로 와야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암기하지 않고도 술술술하고 남을 텐데요. 정리해 보면 사물에 나아가 혹은 이르러, 기억나죠? 그 격자를 이르르다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그랬고 이의 소재처가 사물이었어요. 사물에 나아가 혹은 이르러 그 이치를 탐구하여 앓을 극진히 한다. 이것이 바로 성리학에서의 경물치지 해석 방법이고요. 양명학에서의 해석 방법은 이치의 소재처가 사물이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양지를 궁구히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목표겠죠. 그래서 양지를 극진히 하여 마음의 일을 바로 잡음. 이것이 바로 양명학적인 해석인데요. 자, 이 양명학에서는 이의 소재처가 마음이에요. 그래서 물이라는 것을 뜻이 있는 곳의 일이라고 해석을 한다고 그랬죠. 마음의 일을 격자, 바로잡을 정자로 해석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의 치지는 양지를 극진히 한다라는 의미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 문장씩으로 바꿔 말해보면 바로 이러한 요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성리학과 양명학에서 이의 소재처를 어디를 보고 있는가? 이것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신다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문제 그 정도가 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문제 이걸 잘 적용시킬 수 있을 거라는 거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요. 이 경물치지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또 하나의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지와 행의 관계였죠. 지와 행의 관계. 이것을 바탕으로 이것의 선후관계를 굳이 논하고자 한다면 성리학에서는 이치를 탐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니 선지, 후, 행의 관점이 만들어질 거고 양명학에서는 내 안에 양지가 이미 어때요? 선천적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 행, 합, 일의 관점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리학과 양명학의 얘기를 정리하시는데
이 정도의 얘기가 내가 친구 앞에다 두고 야, 내가 성리학과 양명학 내가 가르쳐 줄게. 복습하는 의미로 술술술 이러한 얘기가 나온다면 아마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어려움 없이 정말 술술 잘 풀릴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들 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요. 요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정리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성리학과 양명학에서 공통점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까 말했던 성인이 되는 것. 그쵸? 성인이 되기 위한, 그 다음부터 선생님 우리가 찾아보자고요. 성인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수양하는 것. 자기 자신의 수양을 위한 것. 그런 의미에서 위기지학의 의미의 학문이라는 것. 그 다음 이런 자세로 나 자신을 갈고 닦은 후에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수기이 안인의 관점에 있다는 것도 역시나 공통점입니다. 거기에다가 4번 성선설의 관점이라는 것도 절대 빼놓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이 말 보면서 이걸 못 끄집어내면 안 될게요. 여기 표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표로 가보시면 인간의 순수한 본래성, 인간은 본래 순수하다. 성선을 얘기하고 있고 그걸 구체적으로 양지라고 표현하고 있겠죠. 또 성리학에서도 내면적 도덕성이라는 말 자체가 인간의 내면에 선천적으로 도덕성이 갖추어졌다라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러므로 성리학과 양명학에서 성선설을 공통에 깔고 있다라는 말은 굳이 이런 말로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아내셔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생각해요. 그 다음 또 하나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한다면 성인이 되기 위해서 숙이 아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착한 본래성을 유지하면서 사욕은 극복한다 라고 하는 거 존천히하고 인욕해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아마 사욕은 극복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보여질 것 같아요. 그럼 성리학과 양명학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구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경물치지에 대한 해석이다.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사물에 이르러 그 이치를 탐구한다 라는 경물치지 해석이 나오게 되고 양명학에서는 내 안에 갖추어진 양지를 극진히 한다 라는 의미로 경물치지가 해석된다. 그러다 보니 지행합일에 관해서도 관점이 달라지는데 이들은 선주행, 여기선 지행합일로 가게 된다.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문제들 보게 되면요. 성리학과 양명학 치고 꽤 쉽다 하는 문제들은 요걸 활용한 것들은 문제가 쉬워져요. 선주행이냐 지행합일이냐. 반면에 여기에 지행합이라고 썼는데 지와 행의 관계라고 고쳐 쓰는 게 여러분들 더 보기 맞겠네요. 그리고 경물치지에 대한 해석을 얘기하는 것이 지금까지로는 3점 문제를 만들었을 때는 주로 이 주제로 문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이해가 어떻게 잘 되시나요? 그럼 여기다가 선생님이 잊어먹지 말고 얘기를 해야지 하고 하나 가져온 게 있는데 이게 조선으로 가요. 그러면 성리학은 조선시대의 영향을 끼쳐서 중요한 그 학문의 바탕을 이루게 되는데 이 중에 이황 선생 있죠. 이황 선생이 양명학의 왕 양명이 쓴 전순록이라는 책이요. 우리 지문으로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 이황이 여기에 대한 그 비판된 의식을 나타내요. 전순록 논변이라는 책을 써서 왕양명의 이론을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성리학과 양명학의 구도로서 하나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 구도에다가 세트 문제로 만들어서 이걸 조선시대의
사상, 이황이나 이이가 갖고 있는 성리학적인 관점에서 왕양명의 관점을 바라봤을 때는 어떤 점이 다를까? 이런 구도로도 문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를 쓴 이유가 뭘까라는 걸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감이 오시죠? 지문에 갑과 을 혹은 한 학파에 대한 지문을 써 놓겠지만 선지 5개 중에는 성리학과 양명학의 공통된 입장 혹은 차이가 보여지는 입장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만 그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의 요구에 따라서 정확히 선별할 수 있어요. 차이점을 물어본다면 요걸 골라내야 되고 공통점을 물어본다면 요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표로 써서 외운다? 그거는 순서에 맞지 않는 공부라는 거. 자, 앞에서 말했던 이 내용을 머릿속에 통합적으로 이해를 싹 해놓으시고 그 전에는 우리가 본 강의에서 얘기했던 거를 확 넓은 관점에서 그 맥락이 이해가 되셔야만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이론들, 지금까지 출제됐었던 수능 문제에서는 어떻게 물어보고 있는지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야, 내가 배운 걸 보여줘. 자, 첫 번째 문제는 2006학년도에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그 예전의 문제로부터 최근 문제 방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왔는데요. 이때부터도 성리학과 양명학의 문제는 벌써 3점짜리로 중요하게 제시가 되고 있네요. 자, 그럼 지문을 통해서 이게 어떠한 학파인지 점쳐보도록 합시다. 공부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마음이 참되고 절실하고자 하는 거다. 이 마음이 선을 보면 실천하고 잘못이 있으면 고쳐야만 비로소 참되고 절실한 공부가 된다. 그와 같으면 인욕은 날로 없어지고 천리는 날로 밝아진다. 상황에만 치우치다 보면 밖으로 내달리는 잘못을 조장할 뿐이니 참된 공부 아니다. 마음이 곧 리이니 마음 공부에 힘써야 할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서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즉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의 소재처가 된다. 거기다가 너무나 결정적인 힌트, 마음이 곧 리이니, 즉 심증리가 나와줬고 이 마음 공부를 하라라고 했던 점에서 바로 양명학이 강조하고 있는 공부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인욕은 날로 없어지고 천리는 날로 밝아진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어때요? 유학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양명학에 부합하는 진술로 볼 수 없는 거 고르는 거예요. 유의하셔야죠.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효에 대해서 먼저 알고 난 후에 이에 근거하여 행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선지, 후행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성리학적인 관점이 될 거고 양명학에서는 지행합의를 강조하니까 1번 틀렸다. 그쵸? 그럼 2번으로 넘어갈까요? 사사로운 욕구가 막으면 참된 알문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못한다. 여기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나에게 참된 알미라고 하는 양지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은 사욕이 방해할 수도 있으니 끊임없이 수행해야 된다라고 말할 겁니다. 2번은 양명의 관점으로는 맞아요. 그 다음 3번 갈까요? 효라는 가치적 원리는 어버이에게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라고 했는데 어버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있는 거죠. 내 외부에 있는 거. 하지만 그 원리는 내 내부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도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심외무리, 심외무물을 여기에서도 끄집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이치가, 그쵸? 이치가 외부의 사물을 만나서 어버이라는 사물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효로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효의 이치가 어버이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3번도 양명학에 대해서는 맞는 거고요. 4번 갑니다. 인간에게는 효를 알 수 있는 선천적인 참된 알미 주어져 있다
그래서 양지는 이미 갖추어져 있다. 양명하게 관한 선지 맞고 5번 갑니다. 효에 대한 앓은 효행의 시작이며 효를 행함은 효에 대한 앓의 완성이다. 지금 이 말이요. 앓은 그것의 시작이 되고 행함은 그것의 완성이 된다라 하니 바로 지행합일에 대한 좀 더 옳은 해석이 돼요. 그래서 지행합일을 이 말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번도 양명에 관한 걸로 맞아요. 그래서 2, 3, 4, 5번이 양명학에 관한 선지로서 다 적절하고 1번만 성리학을 얘기하고 있어서 틀리죠. 어때요? 이 문제를 통해서는 지문을 통해 이러한 중요한 소스들을 찾아내시는 훈련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다만 선지에서는 성리학과 양명학이라는 단순한 구도로 정답과 오답을 만들어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선지를 통해서 양명학의 이론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선생님이 하나를 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문에서 마음의 공부,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 강조하고 있죠. 이걸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처음에 성리학과 양명학 중 뭘까요? 라는 단서를 단지 않았다면 혹시 선종 생각하는 친구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 것도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돼요. 선종에서 얘기하는 것과 양명학에서 얘기하는 공부를 보면 이론적인 지식에 치우치는 것을 비판하는 시각이 기본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곧 불성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걸 깨달아라. 혹은 내 마음 안에 이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마음을 중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바탕에는 교종의 학풍과 성리학의 학풍이 공통적으로 이론적인 부분에 치우쳐서 형식적으로 만들어졌던 것을 비판했던 거. 형식적인 면, 비판했다는 점을 이 둘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론적인 깨달음을 중시하는 반면에 여기에서는 그 내 마음 안에 있는 본성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들 어떤 직관적인 깨달음을 중시한다라는 점에서도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보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들 정말 지금 수업을 잘 듣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 될 것 같죠? 자, 2007학년도로 갑니다. 우선 지우고 갈게요. 2007학년도 한 해 지나서 중국의 두 사상가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성은 곧 리다. 성증리. 그 성이 마음에 있으면 성이고 사물에 있으면 리라고 한다. 이 말이 만약에 선지로 나와도 여러분들 이게 성리학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이 지문 자체를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으세요. 나의 앓을 지극히 하려면 사물에 나아가 사물에 이르러 그 이치를 끝까지 탐구해야 한다. 경물치지에 대한 성리학적인 해석이라는 거 여러분 다 감 잡았죠? 을로 가요. 천하에 어찌 마음 밖의 일이 있고 마음 밖의 이치가 있겠는가? 없다. 심의 무리, 심의 무물 말하고 싶은 거고 두 번째 선지, 두 번째 지문 경물치지는 내 마음의 양지를 사물에서 극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두 학파에서 이의 소재처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사물이 바로 이의 소재처고 여긴 마음이다 라는 점을 강조해서 알려드리다 보면 그걸 또 단편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버리냐면 이 말에서 사물에서 극진히 이루는 것이라는 문장을 보는 순간 사물에서 이룬다. 아, 이게 성리학이구나 라고 오해하는 친구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고 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에 이치가 있어요. 그 이치가 외부 사물, 예를 들어 가장 잘 나오는 어버이를 만났을 때 이것이 효로서 발현이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이치가 외부의 사물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의 소재처는 내 마음이지만 그것이 밖의 것을 만나서 효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뜻이고 여기서는 이의 소재처가 사물이기 때문에 사물에 가서 그 이치를 탐구해 와야 된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
그거를 명확히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갑은 성리학, 을은 양명화 해결됐고 선지를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지우고 갑은 인의 예지를 성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어때요? 갑은 인의 예지 성으로 본다. 맞죠? 여러분들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필수 자료 1번 다시 가보세요. 거기에 보면 인의 예지는 바로 인간의 성이다라고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 성은 인의 예지고 2번 갑은 거경공리를 통해서 성인이 되고자 한다. 맞죠? 을이 말하는 이치는 학습을 통해 후천적으로 갖추어진다. 을 양명학에서는 학습 이론적인 탐구를 중시하지도 않고요. 후천적으로 갖추어져 있다고 말하지 않죠. 양지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이미 선천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양명학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죠. 틀린 것은 3번. 4번 을이 말하는 치지는 치양지와 그 의미가 다르지 않다. 벌써 강조드렸었고 5번 가게 되면 갑과 을은 사욕을 극복하고 인간의 순수한 본래성을 유지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성리학과 양명학의 공통점은 사욕을 극복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천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걸 강조드렸으니까 5번도 맞다라는 거. 확인되셨죠? 2007학년도까지 지금 해결됐습니다. 그러면은 8학년도, 9학년도 넘어가고 10학년도로 갑니다. 2010학년도 문제 볼게요. 이제 발문이 좀 다양해지는 거예요. 을이 갑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 다시 말하면 을하고 갑하고는 지금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갑, 나의 삶을 지극하게 하려면 각각의 사물에 접하여 사물에 이르러 라는 걸로 격자를 해석하고 있다는 거 복습. 그 이치를 연구해야 한다. 사람의 마음은 영특하여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물에는 이치가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물에는 이치가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성리학의 성증리설을 알려주고 있고 그 이의 소재처는 바로 사물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알려주고 있어요. 짧은 세 줄이. 그러니까 갑은 성리학. 을로 갑니다. 사물의 이치를 궁리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서 각각의 사물의 이치를 구하는 것이니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면 마음과 이치라는 것을 둘로 나누게 된다. 내 입장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이치를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고 본다. 즉, 내 마음 안에 이치가 있어야 된다. 심증리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갑 읽고 나서 성리학이니까 을은 양명학이겠다. 넘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정확히 읽어보시고 을이 양명학인데 양명학이 성리학을 비판하는 이유 서로 입장이 다른 게 뭐겠냐를 고르라는 거죠. 기억. 마음 밖에는 어떤 이치도 없기 때문이다. 심의 무리, 심의 무물 기억 넣어줘야 되겠고 니은번 덕성을 기르기 위해서 사물을 탐구해라. 사물을 탐구하는 거는 성리학의 입장이니까 니은 빼주시고 디귿 갈까요? 양지를 실현해야 지선의 경지에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지선에 이르려면 양지를 실현하는 치양지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를 얘기하고 있는 디귿 넣어줘야 되고 리을 갑니다. 성현의 가르침으로 사물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양명학에서는 사물의 이치를 따로 구하려고 하지 않죠. 그 이치는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을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만이 양명학의 입장에서 성리학을 비판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2010학년도 수능 문제가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최심판의 문제를 봐야 되겠죠. 2011학년도의 9월 평가원 문제를 보겠습니다. 평가원 문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어렵게 느껴지고 평가원 입장에서도 이 문제로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죠. 그리고 정답률이 어떻게 될지 검증해본 후에 이것이 수능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가원 문제들을 쫙 보게 되면은 중요한 요소들이 이렇게 반복돼서 2회 정도 계속 나오는 것들이 보여지는데 갑을 사상가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라 3점 해놨고 갑과 을을 보니까 그 주제어를 맞춰서 지문을 만들어 놨네요. 어떻게? 경물은 이렇게요. 그래서 신경 써서 이 지문을 만든 거예요. 그냥 만든 게 아니라. 근데 이 지문을 보자마자 이 문제는 성리학과 양명학에 관한 경물 취지의 다른 해석을 물어보겠다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셔야 되는데 자 봅시다. 경물은 사물에 이르러
이르러, 사물에 이르러라고 하는 격자를 이르를 지자로 해석하는 거, 그리고 그 이의 소재처가 사물이라고 하는 거에서 성리학이 이제 눈에 확 들어 나오면 좋겠다. 그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물의 이치를 따로 공부해야 된다. 일상적인 인륜에서부터 동물과 식물에 이르기까지 그 한 사물 속의 당연한 이치와 그렇게 되는 까닭을 아는 것이다. 당연한 이치와 그렇게 되는 까닭을 아는 것. 선생님이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성리학과 양명학 문제도 점점 그 지문이 업그레이드 되는구나. 단 그 지문에서 여러분들한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로서 예를 주면서 여러분들을 흔들지는 않지만 그 문제의 지문의 그 난이도 자체가 슬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지금 이 얘기가 자 참고예요. 참고. 성리학에서 말하는 소이연과 소당연에 대한 얘기인데요. 들어만 봐두세요.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소당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규범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반면에 소이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 자연적인 이유에서 그걸 파헤쳐 봤을 때 왜 그렇게 되는지의 이유를 아는 것을 바로 소이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외우지 말고 이론을 이해하는 건 이런 거야. 맹자가 그 성선설을 얘기할 때 우물가에 달려드는 어린아이를 본다면 누구나가 다 가서 붙잡을 것이다. 그 얘기에서 소이연과 소당연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럴 것 같아요. 자, 그 아이가 만약에 우물가로 갔어. 위험한 줄 모르고 갔겠죠. 갔다가 우물에 빠졌어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랬다면 어때? 그 아이는 뭐 예를 들어 그 안에 있는 차가운 물 때문에 체온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호흡을 할 수 없다거나 그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서 생명에 큰 위협을 받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 사실, 자연적인 이유를 바탕으로 해서 이 소당연은 그 사실, 자연적인 이유를 바탕에 깔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가서 그 아이를 붙잡아서 구해주는 게 윤리적으로 마땅히 옳은 행위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적인 사실을, 이치를 탐구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규범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까지 끄집어 오는 게 이 이론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걸 외우라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지문이 지금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서 문제가 만들어진다. 2011학년도 9월 평가원이니까 수능 문제 바로 직전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한 얘기들이 지금 여기에 제시되고 있구나까지 알려드렸어요. 이런 소스까지 속속들이 다 알면 갑이 성리학이라는 게 너무나 명확히 하나도 버릴 것 없이 다 해결이 됐을 거고, 을로 가게 되면 경물이란 인간의 양지를 마음의 일, 기억나시죠? 경물 했을 때 마음의 일을 바르게 잡는 것, 정자로 해석하는 거, 마음의 일을 바르게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 그 의지가 부모를 섬기는 일에 있다면 부모를 섬기는 일이 물이고 일을 바르게 하는 것이 격이다 라고 해서 그 마음에 그 뜻이 있는 일을 바로 물로 해석하는 것까지 을에서는 양명학 해결이 됐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다 따져봐야 되겠네요. 1번, 갑은 모든 이치를 마음 밖에서 구하지 말아라 라고 했다. 그러면 을의 입장이 되겠죠. 그럼 1번 틀렸고 2번 갑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선이나 악의 요소가 없다고 본다. 이런 선지가 바로 여러분 헷갈리게 하는데, 갑과 을은 각각 어때요? 맹자의 성선설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성선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인간의 본성에는 선의 요소가 있는 거겠죠. 선도 악도 없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다른 인성론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2번은 틀렸습니다. 3번 갑니다. 을은 양지를 후천적으로 습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선천적으로 갖추어져 있다고 본다. 그래서 3번 맞죠? 4번 가요. 을은 사물의 이치를 먼저 알지 못하면 옳게 행할 수 없다고 본다.
행과 지의 관계를 선지후행으로 보는 것은 갑의 입장. 틀렸고 5번. 갑을은 이치가 모든 사물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치가 사물 속에 있다라고 하면 성리학의 입장에 들어가겠죠. 을에는 마음 속에 있다라고 보고. 어때요? 이 문제 잘 풀리셨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 문제 나오는 형태가 갑과 을 해서 갑은 을은 이런 식으로 4개의 선지 정도 만들고 나머지 5개의 선지에서 갑과 을을 통합적으로 보는 선지가 또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 문제까지 성리학과 양명학으로 해결을 했고요. 그리고 남은 3문제가 선생님이 만들어 온 문제인데 지난 시간까지 이런 문제 만들 수 있겠다라고 했던 걸 문제의 결과물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잘 푸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화면 볼게요.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면서 머리를 쥐어짜면서 그런 의미로 보지는 마시고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론을 검증하는 의미로 봐주세요. 고대 동양 사상가다라고 선생님이 범주를 잡아줬어요. 기역, 니은, 디귿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선생님은 기역, 니은, 디귿 즉 이 문제의 주제는 사랑으로 만들자라고 해서 이 문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 자가, 자국을 사랑하듯이 타인, 타가, 타국도 사랑하라. 딱 나오시죠? 묵가에서 말하고 있는 겸해입니다. 을, 나와 자연 만물이 보이지 않는 불가분의 끈으로 맺어져 있다는 자각을 통해서 사랑의 정신을 일으키게 해라. 인연생기를 깨달아서 자비로 이어진다. 을은 불가의 자비. 병, 이는 곧 사랑이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 것. 사사로운 욕심을 이겨내서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 즉, 육아에서 말하는 인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3가지가 다 사랑의 의미인데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기억은 가족으로부터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이다. 가족으로부터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것은 심화된 주제로 얘기해보면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이 되지만 이것이 효와 재라는 내 가정의 문제로부터 사회와 국가로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사랑을 말하는 건 바로 육아에서의 사랑이죠. 1번 틀렸고요. 2번 니은은 나와 타인을 구별하는 지혜를 필요로 한다라고 했는데 어때요? 니은에서 말하고 있는 자비에서는 어떻습니까? 자타 불이를 깨달아야 나오는 것이 바로 자비죠. 그러니까 이 부분 구별이라는 부분 틀렸다는 겁니다. 3번 갈까요? 디귿은 이익 분배를 사회 궁극적 목표로 삼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요. 이익 분배라고 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가, 이것을 중시하고 있는가 그 정도로만 봐주시면 되고요. 이익 분배를 중요시 삼는 것은 묵가에서의 교리죠. 하지만 디귿, 육아에서는 어때요? 도덕성의 구현을 더욱더 중요한 목표로 삼겠죠. 그러니까 3번도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4번 선지 갑니다. 기역과 니은은 인간에 대한 차별적 관점을 지향한다라고 말했어요. 자, 보세요. 자, 이걸 선생님이 좀 머리 써서 만든 건데 여기서 말하는 묵가의 겸애는 육아에 비해서 이들이 별애라면 이들은 겸애로서 평등을 지향해요. 불가의 자비라는 것도 역시 자타불이를 깨달아서 모든 사람들의 평등한 사랑을 추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묵가와 불가에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평등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인간에다가 초점을 맞춘다고 해도 차별적 관점은 이들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맞죠? 그럼 5번 갑니다. 기역과 디귿에 비해 니은은 그 대상이 더욱 포괄적이다. 이게 바로 이제 정답으로 만든 건데요. 어때요? 기역과 디귿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차별이 있는 구별이 있는 사랑이고 이것은 그것을 뛰어넘고자 하는 사랑이 될 거지만 이 둘은 어쨌든 인간에 대한 대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가에서의 자비는 어때요? 이 세상의 사소한 미물에게조차 사랑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대상이 가장 포괄적인 거는 불가의 자비 사상이겠다라는 점에 착안하여 5번을 맞는 것으로 정답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2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2번째 문제는 선생님이 이 그림을 원래 있던 폼에서 따와서 한번 변형을 시켜본 건데요. 이 주제는 통치예요.
두 사상가의 가상대화인데 옳지 않은 거. 이상적인 사회 실현을 위한 정치의 방법은 무엇인가로 두 사람이 얘기를 할 때, 자, 보세요. 명분을 바로잡아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형벌이 적절할 수 없고, 형벌이 적절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손발을 둘 데가 없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건데, 명분이라는 것 때문에 공자의 정명이라는 걸 금방 알아내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친구들은 형벌이라는 말 때문에, 어이, 이건 법가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육아에서도 명분 혹은 예를 바탕으로 해서 형벌을 제정하는 그런 논리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까지 가서 이거야?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 이렇게 갈 수는 있어. 하지만 명확한 건 공자의 정명을 지금 말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문제를 신속하게 빨리 푼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을로 갑니다. 의를 구현해야 합니다. 의, 왕은 이론만 따지기보다는 용기를 크게 발휘하여, 여기서 호연직이 생각해서 이거 만들었고요. 백성들과 즐거움을 같이 해야 된다. 지난 시간에 말했던 연민동락을 다시 한번 써봤습니다. 호연직이 강조해서 혹은 집의를 얘기해서 의를 강조하는 맹자를 겨냥하고 두 문장을 각각 4줄씩 5줄씩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갑은 직급 간의 이동이 자유로운 정치를 지향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이거 선생님 틀렸다라는 걸로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의미로만 이해를 해주세요. 왜냐면요. 정명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역할, 신분, 직위에 걸맞는 그것에 충실한 행동을 하는 것을 덕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공자 자체는 이것을 그냥 중시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 가가지고 지금까지 배웠던 철학사상 책들을 조금 더 새롭게 재해석하는 그런 책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당시에 통치자 계급에서는 그 자신들의 통치를 정당화시키고 그것에 다른 사람들이 좀 이렇게 따를 수 있는 명분화를 시킬 수 있는데 쓸 수 있었겠죠. 그래서 공자의 정명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역할과 신분에 충실해라. 그 정도의 의미지 그걸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정치를 하라라는 것과는 지금 관련성이 없다는 거죠. 1번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2번으로 갈게요. 통치자에 대한 역성혁명의 가능성을 인정한다. 민본주의적 혁명사상 됐고 3번 갑과 을은 도덕성이 구현된 사회 건설을 통치의 목적으로 삼는다. 그래서 덕치라고 하는 게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고 4번 갑과 을은 통치자가 갖춰야 될 기본적 요건으로 덕을 제시한다. 그래서 덕의 요소를 2번 강조해드렸고요. 5번 갑니다. 갑과 을은 도덕적 삶을 위해서 경제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왜? 공자가 말한 대동사회에서 보면 부의 많고 적음보다는 균등한 분배를 고려하라라는 부분에 대한 언급. 맹자는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있기 어려우니 백성들의 항산을 유지해 주라는 언급에서 5번 선지도 맞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한 문제는 불교 문제로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는데요. 현상이라고 하는 건 일시적이다. 영원한 거 없다. 다 허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은 실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디서나 진리를 만날 수 있는데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탐내고 성내고 삐뚤어진 그런 자기가 아니라 청정한 자기로부터 진리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이 지문은요, 선생님이 그 법정 스님 입적하시고 나서 1기 1회라는 책에서 이제 따와서 좀 편집을 해봤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불교 문제에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많이 흔드는 요소가 되는 걸 지금 선지로 만들어 봤는데요. 1번 선지 보시면 허상이라고 했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생기의 무상무아의 이론들은 허무함이 아니라 집착하지 말라라는 의미 정말 많이 강조해 드렸고요. 집착하지 마라. 2번 현상을 떠난 극한의 수행이 필요하다. 현상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이것과 저것의 극한으로 치닫는 것도 아니에요. 왜? 인연생기의 법칙을 깨달으면 중도 사상을 가게 되겠죠. 3번 자아의 개체성에 대해서 깨달아라. 자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은 개체성, 고정불변하는 실체로서의 개체가 아니라 다른 것과의 상호 연관성을 갖고 있는
나를 깨달아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 4번. 인간의 본성은 삼독 그 자체다. 어때요? 본래적인 청정한 자기, 인간의 본성은 맑고 깨끗해요. 삼독은 탐진치라고 하는 소스는 그대로 썼지만 그것이 본성이 아니라 인간이 괴롭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죠. 5번, 연기의 법칙을 깨닫고 탐욕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집착하지 말고 욕심 버려라 라고 하는 것만이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이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어떤 의미에서 이 문제를 만들었고 이 선지는 이렇게 해서 오답이다라는 의미를 이해해달라라는 게 다 접수가 되신다면 동양사상은 여러분들 제대로 공부했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강의 수고 많았고요. 다음 강의에는 한국사상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1등급으로 같이 가 여러분들 다음 강의에서 봅시다. 수고 많았어요.